늙은 도령 실현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11조기가 좀 다가오는 과정에서 잠깐 하나의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뭐랄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거를 과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진보적 자유주의나 이런 거를 자처하지만 그의 국가란 무엇인가나 이런 것을 통해 그다음에 그의 여러 저작을 봤을 때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두 책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영토인구, 그 다음에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이게 둘 다 미셸 푸코가 쓴 거예요. 근데 꼴레즈 프랑스 강의에 했던 거를 한 건데, 이 번역을요 오트르망이라고 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번역을 했다고 여기에 나옵니다. 세 분인데, 한 사람은 심세광이고, 이 사람은 아마 성균관대 불어 불문과를 접해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파리 10대학에 나와서 지금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했대는데, 심세광, 그 다음에 전혜리라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작곡과 철학을 전공을 했대요. 근데 부전공으로 기독교학을 공부했고, 현재 같은 대학교 철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연구공강 피아노 치는 디오게네스를 운영 중이래요. 그리고 조성은이라는 분은 한국외고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철학과 석사 과정에서 미셸 푸코의 자기 테크놀로지 개념을 연구 중이래요. 그래서 이 오르트망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게 번역을 했는데, 보니까 한국의 커피라이트, 그러니까 그 권한이 넘어온 게 2004년이고 이 책으로 나온 게 2011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못 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거 말고도 다른 데에서 번역했다는 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읽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그 오르트망 이 친구들이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3인이 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12년에 나왔어요. 이 두 책을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읽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아마 유시민이 이 두 책을 읽었다면은 국가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절대 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이 두 책을 읽었다면은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와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의 초기 원형을 이 책을 통해서 푸코가 그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그 질서 자유주의를 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신한계 고용 학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학파라는 게 있는데, 아담 스미스나 리카드로나 멜서스 같은 애들이 얘기했다 한계 효용을 넘어가는 신한계 효용파가 신고전파 종합 같은, 그러니까 신고전파고, 프리드먼이나 이런 애들이 신고전파 종합을 한 거예요. 그 미셸 푸코는 왜 이 두 책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렵고, 이 번역한 사람들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번역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푸코가 여기서 담아낸 내용을 이해하려면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것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코 정도의 마르크스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케인즈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돼요.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를 만들 때 실제 그 유태인이었던 마르크스가 런던으로 이제 쫓겨가고, 런던으로 그러니까 영국으로 망명을 가서 런던에서 왕립 도서관인가 거기서 이제 무수히 많은 책을 읽으면서 자본론을 써요.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쓰면서요,
그 초기 자본주의만 봤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마르크스의 저작을 쫙 보면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르크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정치 경제학에 넣어버리면 초기 자본주의가 보여준 메커니즘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특히 정치 부분이나 인간을 다루는 학문의 대부분을 다 상부 구조로 해가지고 사회적 생산관계라는 자본주의적인 그 생산관계라는 요 하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부 구조가 정치, 문화, 교육, 사회, 철학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고 해버림으로써, 그리고 역사는 결정론적으로 간다. 변전법적 유물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메커니즘적인 설명으로 결론을 귀결시켜서 자본론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첫 번째 빠졌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인간들의 다양함이 만들어내는 그 상부 구조의 내용들을 빼버렸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론은, 그리고 초기 자본주의만, 그 최악의 자본주의만 보고 썼던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그래서 오류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러나 경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 국가가 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경제라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본가가 가면 갈수록 노동에서 나오는 잉여 가치를 착취하고, 정작 그 산업 자본주의가 중심입니다. 그거를 이끌어가는 인간이나 노동자들은 소외되는 현상을 발견했다는 점에서는 마르크스가 위대한 성찰을 해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인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를 뺐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적인 것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온갖 장치들이 그 이후로 계속 생겼고, 그리고 케인즈라는 정말로 걸출한 경제학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였냐면, 마르크스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역사 결정론에 의해서, 내부에 의해서 그 자체적인 무한 경쟁을 못 견디고 모든 자본주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로 전체가 하나의 단합을 될 거고, 이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고, 공산당 선언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 곧 그 자유왕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본주의가 몇 번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 떨어졌지만 지금은 또 바우만, 그러니까 푸코 다음으로 성찰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푸코까지는 미치지는 못했어요, 바우만은. 그런데 아무튼 바우만은 액체 근대를 통해서 그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진다고 해도, 그래서 견고한 것이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액체처럼 유연성을 가지며 더 강고해지고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냈어요. 그 액체 근대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말합니다. 통치술로서예요. 통치술로서 경제를 통해서 전체의 자유를 관리하는, 그게 신자유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를 전체를 보는 통치술로 본 거고, 그 통치술에 영감을 준 애들이 누구냐? 오스트리아의 그 한계 효용 그 학파였었어요. 그거의 대부가 누구였냐면 폰 미제스였고, 그의 제자였던 하이에크였어요. 그런데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미셸 푸코가 얘기하듯이 국가에 대한 혐오가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국가 사회주의라고 히틀러는 자기가 우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파, 극우였었어요. 극우 전체주의였었거든요, 그 히틀러는. 그래서 그 우파가 극단으로 가면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대에는 또 스탈린이 소련에서 좌파 전체주의를 보여줬던 거예요. 일국 사회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가에 대한 혐오가 무지하게 자라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도 대실패로 끝나버리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푸코의 얘기로는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무기가 인류 전체를 다 말살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원자탄이라는 이런 핵무기로서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국가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면서 하이에크 같은 애들이 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걔가 케인즈 경제학이 뭐냐 하면은, 케인즈 경제학은 마르크스하고 달리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손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낸 사람이에요. 초기 자본주의에 썼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그래도 몇십 년 후에 했던 그 케인즈였기 때문에, 케인즈는 이 자본주의를 그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한계점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경제적으로 풀어오려고 최대한의 그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게 일반 이론이고, 그게 뉴딜 정책으로 그 실현이 됐고, 그래서 전 세계가 자본주의 전성시대가 되면서 인간 개개인의 경제적인 그런 것도 누리면서 자유도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유가 방종으로 넘어가지 않고 방임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케인즈가 제공을 했었는데, 이 하이에크는 국가 혐오나 이런 거를 부추기는 노예이기를 쓰고, 국가가 케인즈주의가 간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노예의 길로 빠지는 거라는 그러한 노예의 길을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유의 헌정 이런 걸 쓰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프리드만이 걔한테 배우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실험할 수 없었던 그런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푸코가 말한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실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못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케인즈의 일반인론을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가 풀어갔고,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이, 민주당 후계자들이 그것을 조금씩 발전해 갔었고, 그게 6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그 프리드먼이나 이런 시코가 학파들이, 그러니까 하이에크나 미제스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그 실험을 어디서 했냐, 마샬 플랜을 통해서 독일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면요, 그 독일은, 그래서 마르크스가 독일에 있다가 이제 쫓겨난 거 아닙니까? 도망가서 런던으로 그 망명을 가서 이제 자본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독일에서는 그 1948년이나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독일이 사회주의가 사실은 되게 강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독일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를 그 엥겔스가 쓸 수도 있었고 막 했던 게, 독일은 그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개념이 의외로 제일 발달했어요. 영국에서 자본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신자유주의 실험을 할 수 있게 된 과정들을 이 책이 다룬 거예요. 물론 그 이상을 더 다루지만. 그런데 이제 독일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이라고 이제 푸코가 말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오스트리아의 그 미제스하고 하이에크의 그 신한계 효용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파 좌파에 다 나눠져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입니다. 신고전파 종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수를 받아들이는 그 세 명의 주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라인강의 기적을 진두지휘한 초대 경제장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이 사람이 독일 기독교 민주동맹의 를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계의 자유주의 경제학으로의 선회를 이끈 오스왈트 폰넬 브로이닝, 이 사람은 예수의 신부였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사회주의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이 사람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세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독일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받아들이게 만든 3대 경제장관 칼 실러. 이 사람은 독일 사회민주당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마샬 플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을, 처음에는 원래는 벨기에와 독일은 마샬 플랜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그런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런 그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은 질서 자유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프라이부르크 학파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프라이부르크 학파들을 형성한 창시자들, 그러니까 독일 신자유주의 창시자들 혹은 질서 자유주의자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서 자유주의가 사회적 시장 경제로 되면서 독일이 그 우리의 모델처럼 진보 좌파를 한동안 무시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복지 선진국을 강조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칼폴라니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서 자유주의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가 실제적으로는 그게 신자유주의의 원형인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가 없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좌파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리스토하고 그 유명한, 일반 사람은 모르겠지만 발토 오이켄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경제학자였었는데, 그래서 그 하이에크나 폰 미제스로부터 상당히 많이 배우고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질서 자유주의를 만들면서 통치술까지 이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신자유주의가 통치술로서의 하나의 형태를 갖추게 되게 돼요. 그거를 푸커는 정확하게 꿰뜬 거예요. 근데 푸커는 마르크스나 그다음에 케인즈니 뭐니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질서 자유주의 이것까지 다 이해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제나 이런 정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푸커가.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쓰는 것으로 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발전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고, 푸커가 그리고 너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병으로. 그래서 더 이상 파지 못했는데, 하긴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그렇게 된 게 발토 오이켄과 프란츠 빔입니다. 이 사람들 이 세 명이 실제 프라이부르크 학파고, 비프라이부르크 학파 3인방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사회학적 신자유주의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로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가 합쳐져서 지금의 독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서독이죠. 동독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이해를 못하고 공부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서독이 동독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처럼 되지도 않고 영국처럼 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신자유주의로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공부는 제가 좀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서독하고 서독을 동독이 이제 거의 흡수 통일을 해버리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이것 때문에 독일은 미국처럼 신자유주의로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영국처럼 대처나 레이건이 했듯이. 근데 독일은 그렇게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하고 어떤 그 유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하긴에 이거를 안 읽었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를 민주주의로 녹여냈어요. 그런데 이 누구냐, 푸커는 민주주의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살았는지 이러한 내용, 이런 방대한 어마어마한 성찰을 가졌으면서도 이거를 민주주의로 왜 풀어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저로서는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연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를 안 읽고서도 민주주의 안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걸 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역사를 통틀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레스토우, 레프케, 밀러, 아르벤, 마르크인데 이거는 이제 비3인방이에요. 그런데 독일은 이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난리를 치고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를 만들고 나중에 사회적 시장 경제를 갔을 때 이들을 견제하는 학파가 나왔어요. 그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러니까 좌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유명한 발터 베냐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발터 베냐민은 어떻게든지 발터 베냐민을 능가하고 싶어 했던 아도르너, 호르츠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프라이부르크 학파하고 극렬하게 사상적 경쟁을 했기 때문에 독일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푸커는 여기서 그런 내용을 하면서요, 신자유주의가 뭐냐, 최대한의 경쟁을,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화를, 계획화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유주의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자유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지금 누리고 있는 무수히 많은 자유들이 또한 줄어들고 있게 되고, 일상에서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서 위험과 등지고 사는 삶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위험과 등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사람이 올리백의 위험사회가 나오는 거예요. 푸코 이후에 이거를 다시 돌아보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낸시 프레이저라는 그 페미니즘 학자였다가 훨씬 더 그거를 기반으로 훨씬 더 위대한 학자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낸시 프레이저가 있는데, 낸시 프레이저도 푸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는 못했어요. 거대한 호텔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푸커가 쭉 풀어난 것을 제가 어떻게든지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볼 생각인데 과연 제가 풀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요번에 그 케인즈 사상이 왜 무너지고 중간에 어떻게 붕 떴는지를 제가 그 부분이 항상 비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요번에 채우게 됨으로써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도 생기긴 생겼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거대한 문제고, 여기에 월터 리프만이라고 여론을 쓰고 막 했던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계가 원체 복잡해지고 그 작동 방식을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가 관료 집단들이 시민을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월터 리프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월터 리프만이에요. 그래서 몽페블랑 협회인가? 그거를 그 미제스하고 하이에크나 이런 애들이 만들고 나서 그때 얘네들이 서성적으로 그 월터 리프만한테 끌어들이고 막 이래요. 그게 신자유주의 이제 그 학파의 성적이 되고 나중에 토크빌한테 헌정하고 막 이래요, 얘네들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 월터 리프만을 이어받아서 신자유주의적 정치학을 이루어낸 애가 피터 스트라우스입니다. 걔가 신보수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걔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월터 리프만이 얘기했던 그 전문가나 지식인이나, 그래서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많이 되살려냈어요, 피터 스트라우스가. 그래가지고 그 일반 대중을 그런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지배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 아주 그 나쁜 통치술만 싹 빼먹은 놈들이 네오콘이에요. 어빙 크러스틀이나 킹그리치 뭐 이런 놈들입니다. 이제 그런 애들이 그 레이건을 만들게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신고전 학파들 종합들이 얘기하는 프리드먼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자유방면으로 가고 무한대의 경쟁을 만들고 엘리트 위주의 지배를 만들고 작고 강력한 국가가 규제를 많이 풀어서 경쟁을 극단화시키고 그런 신자유주의를 미국 할 수 없게 만든 그 경제학 이론을 냈던 사람이 케인즈였거든요. 그래서 발터 케인이나 하이에크나 이런 애들이 케인즈를 죽이기 위한 논문을 무지하게 많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그거를 무너뜨려야만이 지금의 신자유주로 자유방임으로 소수가 그 상위 1%나 0.1%가 모든 그 시장적 자유 경쟁만 주고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통치술로서. 이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처럼 인간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죽음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내부로부터 파괴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흔적을, 뉴딜의 흔적을 계속 없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방점을 찍으면서 왕창 없애고 그 이후로 계속 그게 이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레이건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러면서 더 이상 뉴딜의 그 케인즈의 이론과 뉴딜 정책이 더 이상 민주당의 중심이 못 됐고 미국의 중심이 못 된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처가 먼저 1년 전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독일에서는 콜 총리하고 슈레더 총리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의 과정을 바로잡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신노동당들이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나 뭐 이쪽에서는 클린턴, 슈레더 이런 애들이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선진국에서 계속해서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자유적인 걸 하려니까 전국민 의료보험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을 다 깨부셔야 됐거든요. 그 뉴딜 정책으로 케인즈가 일반인으로서 했던 것들의 흔적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인 균형 재정 정책을 요구한 거예요. 케인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그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깨트리고 의료보험, 전국민 의료보험 같은 거 깨트리고 사회안전망 깨트리고 무한 경쟁 만들고 그 다음에 세금 내리고 그 다음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세계 경제라는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서 국가 단위의 주권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초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 그 다음에 국제적인 단체, 기구들을 통해서 국가의 주권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간 게 신자유주의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국가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로 넘어가고 약화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일찌감치 되면서 IMF를 겪고 IMF 외환위기를 겪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경계하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버텨낼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와서 코로나19까지 극복하고 세계적인 모범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를 녹여내려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서야 이제 이게 드디어 이렇게 어느 정도 연결은 됐는데 되게 느슨해서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푸코 이후로 이거를 연구해서 제대로 해놓은 책을 제가 한 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도움을 받은 책을 한 권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술 과학 막 이쪽으로 제가 막 빠지기 시작한 게 그래서 빠지기 시작을 해버렸는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거를 안 읽고도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사상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민주주의는 그래서 완성형이 없다. 언제든지 시민이 노력을 해서 깨어있는 시민이 많을수록 민주주의는 발전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명박 박근혜 9년처럼 무지하게 퇴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했던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그 최저치로 민주주의가 퇴행해서 다시 독재나 권위주의나 일본처럼 일본의 아베 신자유주의를 도입해가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다 망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권위주의 독재까지 들어가고 미국하고의 경쟁도 심해지고 우리가 세지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일본까지 망해졌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갈 수가 있게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후퇴했다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찰에 이르렀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읽은 책들이나 이런 말씀들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야만이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푸코가 쓴 이 책들을 안 보고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더 큰 차원에서 이거를 풀어내셨던 거예요. 그게 또 어쩌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되게 적어서여서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이런 놈들하고 끊임없이 민주적인 투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삶에, 몸에, 정신에, 세포에, 혈관 하나하나에 다 완벽하게 체득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저렇게 성찰을 해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제는 단순하게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어디서든지 감시하고 일상을 다 추적해내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인간도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진화의 최종 승자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로봇이나 나노공학이나 유전공학의 산물인 사이보그 같은 인간이 될 거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떠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이 생각보다는 되게 허술해요. 거품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무튼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를 전제에 두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이 무용계급,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무용계급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국방부터 그 경제 생산, 그 대부분을 로봇과 인공지능과 기계가 다 해버릴 거고, 그래서 국가라는 나라에서 시민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살 거냐. 그럴 때 어설픈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게 기본소득이라도 그러면 받아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원래는 구글과 애플과 MS와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그 다음에 바이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 세계적인 독점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는 독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유지하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쟁이 되는 어떠한 기업이든지 문제가 되면 다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국적 기업이나 기존의 재벌들 비판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점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갔는데 계속 갈 거냐? 안 그렇거든요. 구글세가 나오고 애플 때려맞고 막 하는 이유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그 조세 회피처 국가나 이런 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럽에서 그런 걸 드러내고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세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렇게 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걔네들이 독점하게 놔두자. 그리고 우리는 걔네들이 흘려주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살자라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건 민주주의고 뭐고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치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돈만 받아서 먹고 살고 소비만 하면 장땡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뭐 누구는 시 쓰고 누구는 소설하고 누구는 뭐하고 춤추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독점 구조를 갖는 극소수의 초공룡, 신의 위치에 올라간 애들의 집에는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본소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우리는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 1인당 뭐 60만 원씩 주다 그런 건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에 주고 있는 다른 수당들을 없애고 기본소득으로 돌리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들의 이익을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기본소득을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케인즈의 그 일반 일어를 조금 더 가다듬으면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요,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놈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놈들이, 이재명 같은 놈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소득 당 이런 데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쟤네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부 그 미래학자들이 그 다음에 그 구글에서 그 레이커즈와의 같이 허튼 소리나 하는 얘기들을, 그것을 사실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런 초독점하는 데에서 세금을 걷어내서 조금이라도 받아먹자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인류가 왔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각성이나 이런 성찰을 통해서 이뤄왔던 모든 것을 왜 기술이나 과학에 다 내주고 우리는 몇몇 천재들이나 몇몇 큰 기업 집단의 신의 수준의 이런 것들의 그 0.00 몇 퍼센트의 지배하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 전체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단 청년들한테는 다릅니다. 청년들은 틀려요. 이 사람들만큼 약자가 없습니다. 왜? 노인들은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투표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삶에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20년 남은 사람과 70년 80년 남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누가 더 약자겠어요? 당연히 청춘입니다. 10대 20대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걔네들한테 너희들은 평생으로 기술의 노예로 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푸코가 말했던 그런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극단에 이른 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같이 무식한 놈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못 모르는 애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돼서 자기네들 누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대 노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그 노동자 전체나 그리고 걔네들처럼 대기업이나 이런 데 말고요. 이제는 개인 사업자 프리에이전트 같은 경우들이 많아졌잖아요. 물론 프리에이전트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지만 2001년에 나온 책이 이런 책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이 책도 이제 2001년에 나와서 좀 허접한데 뭐 그런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코끼리와 벼룩도 있고 저기 뭐 프리에이전트의 시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와서 이제 기술 발달로 개인적으로 사는 삶을 뭐 이렇게 찬양한 건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그런 것들은 코로나19가 같은 게 터졌을 때 여지없이 박살나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성찰이 대단히 부족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성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해답이나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성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민주적으로 통치하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그런 분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 깊은 성찰과 그리고 의외로 이런 사람들 푸코나 케인즈나 바우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살려내면 얼마든지 우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단지 유튜브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유튜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텔레비전보다 더 큰 영향을 갖게 될 겁니다. 갈수록.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제대로 된 길을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걱정이에요. 걱정인데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 11주기가 곧 다가오는데 그분이 얻었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삶으로서 보여준 실천의 그 폭과 깊이와 넓이는 우리로서는 감히 따라가기 힘들 만큼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 올랐던 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11주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당신 같은 그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